네, 그럼 이번엔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그럼 이제 언제 투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거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고 투자하면 아무래도 좀 손실 볼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 있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일단 투자할 때 언제 하는 게 가장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인 투자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식이란 종목으로만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또 뭐 종목 타이밍 잡는 거 뭐 또 차트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수급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투자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뭐 책에서 언급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학문은 일단 경제학으로 늘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회계학일 수도 있고 또는 경영학 재무관리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경제학을 꼽는 이유는 가장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원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투자와 경제학을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에는 경기 변동론 또는 경기 성장론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성장은 뭐냐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경기는 분명히 성장을 한다라는 이론인데 어떤 계기가 있니? 예를 들어서 수요 측면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거나 뭐 금리를 낮추거나 뭐 이럴 때 뭐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 또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제 이건 공급 측면인데 기술 혁신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싼 가격에 생산할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경제는 분명히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성장만 하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경제학에서는 다 얘기를 해줘요. 경기는 변동해. 그래서 뭐 5년에 한 번 변동을 하거나, 뭐 10년에 한 번 변동을 하거나, 20년에 한 번 하거나, 50년에 한 번 하거나. 그럼 그 이유는 뭔데? 뭐 재고 수준의 변동이나, 아니면 건설 상황의 변동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계기들, 뭐 인구의 증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경기 변동의 주가 차트를 보면, 그 변동 차트를 보면, 우리가 주식 차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경기 변동의 차트를 보면은 저점과 고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있어요. 주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는 질문에서는 결국은 경기 전체적인 상황에서 저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경기가 저점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시대에 바로 나왔죠.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죠. 이번 코로나 시대 또는 금융위기 시대 이런 경기의 위기, 경기의 저점에서는 정부, 세계 각국의 정부들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지만 뭐 거의 시간 차이죠. 하루 이틀 차이로 유럽, 아시아,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경기가 위기야? 위기 어떻게 해소해야 돼? 돈을 많이 풀어야 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대는 결국은 금리와 또는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보면서 지금 경기가 오히려 안 좋구나. 그래서 요즘 보면은 코로나 시대인데 술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니 올해 주식은 왜 이렇게 올랐어? 다 죽겠다는데? 다 죽겠다는데 올랐죠. 그럼 만약에 실물 경기를 보는 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투자는 실물 경기하고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물 경기보다 훨씬 앞서서 하는 게 투자거든요. 왜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주가 지수를 경기 선행 지표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실물 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투자가들은 늘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언제가 제일 좋니? 경기가 나쁠 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원론적으로. 네. 그 GDP하고 주가는 같이 우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경제학에서 우리가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서 사실은 거시경제 부분들을 아마 많이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거시경제 부분은. 근데 이제 미시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죠. 이건 뭐 경제학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 맨 앞에 있던 거 거의 수학 정석으로 보면 집합 같은 거예요. 집합의 내용 수학 정석 맨 앞에 나오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저는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게 경제학이 최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모든 시장, 자본주의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네. 그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 실물 시장에서도 어떤 뭐 서비스나 제야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임금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듯이, 고용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듯이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결정돼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돼요. 근데 GDP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시장으로 본다면 한 나라의 물가와 GDP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GDP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건 한 나라의 경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는 변동하지만 결국은 경기는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학문적인 이야기 아니고 그냥 경험칙적인 이야기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너무나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다 느끼고 있죠. 아마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더욱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GDP는 갈수록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향으로. 마찬가지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한 종목, 개별 종목으로는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말한 주가는 이제 전체적인 주가겠죠.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GDP가 우상향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 측면에서 GDP가 올해가 작년보다 더 높아질지 떨어질지, 혹은 내년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중요하죠. 지금 하면 주가가 좀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상할 수 약간 있겠네요. 빨리 움직이겠죠. 먼저 주가는 먼저 빨리 그렇죠. 움직이니까. 그렇죠. 보통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물론 다 편차가 있겠지만 한 어느 정도? 저는 한 6개월? 6개월 왜냐면 정도. 예전에 한 1년 정도 봤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너무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정보가. 너무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6개월이었다면 요즘은 예전에 1년이었다면 요즘은 6개월 미만으로 빨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투자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톱다운보다는 이게 버텀업? 버텀업. 네. 예, 버텀업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종목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탑다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가 탑다운 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탑다운 론자로서 탑다운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더 우월한 이유,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편안한 시기, 뭐 경제도 그냥 평평하고 주가지수도 평평하고 뭐 부동산 시장도 평평하다면 사실은 버텀업이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버텀업이냐 탑다운이냐는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AI면 탑다운 버텀업 차이도 없어요. AI면. 근데 AI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인데, 평평한 시기라면 뭐 좋은 종목 또는 좋은 부동산 사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평평한 완만한 시기가 아니라면 분명히 시장은 급등락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각국의 재정 지출과 저금리 시대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건 올해 같은 장은 정말 큰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포트폴리오에서 승부가 난다고 봐요.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일단 종목 선정이 1차적인 거고, 그 하나하나의 종목 선정이 어떻게 그룹핑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 포트폴리오 관점은 버텀업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버텀업이라는 건 좋은 종목을 골라요. 근데 내가 10종목을 골라서 딱 샀어. 근데 10종목이 다 반도체 관련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텀업으로 보면 그게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탑다운으로 보면 아까 말한 뭐 주가지수가 오르락 내리락은 둘째치고 산업부터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을 보면 요즘 이 산업이 좋네? 이 산업도 좋네? 산업을 5가지를 추릴 수가 있잖아요. 또는 산업을 10가지를 추릴 수가 있잖아요.
그 추려진 산업에서 한 종목씩 선택을 한다면 종목 선정이 약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버텀업으로 하면 동일 업종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업종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종목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양산업의 종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이 버텀업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고, 특히 시대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데 급등락이 있을 땐 더욱더 유리한데,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내년이 오는데, 내년도 저는 탑다운이 훨씬 우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부의 정책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맞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한 걸 너무 잘 아시겠죠. 뭐 세금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다세대를 갖고 있으면 너무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면은 주택 사기가 망설여지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중과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물건을 사기 망설여지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저는 주식도 정부 정책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걸 만약에 이제 아까 버텀업 또는 뭐 종목 하나만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봐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또 삼박자를 보는 사람이고, 삼박자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재료는 한 종목에 해당되는 미시적인 재료도 있지만 전체 시장에 포함되는 거시적인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시적인 재료들 중에서 정부 정책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부 정책 중에 주식시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금리,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저금리는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주가는 유리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정책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매도 제한 유예 같은 거. 그래서 그 재료가 오르는 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는 대주주 요건 연말에 원래 작년까지 10억이었는데 올해 3억 된다고 한 8월, 9월, 10월까지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실제로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에서 3억이? 근데 10억 정말 마법처럼 10억 유예 나오는 게 한 제 기억에 10월 중순 이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지수가 조정 없이 올라갔어요. 그럼 분명히 그것도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말고 정부에서 어떤 특수한 산업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예로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발표를 했어요. 그린 뉴딜 발표 시기가 제 기억에 한 6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부터 풍력 관련주들이 기본 3배, 4배, 5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린 뉴딜을 보고 종목 선정하는 것과 그린 뉴딜 전혀 관심 없는 건 천지 차이죠. 또는 좀 더 된 얘기로 하면 작년 연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산업 미래 3대 먹거리 발표. 근데 그 3대 먹거리가 뭐였냐면, 그때 만약에 그 3대 먹거리에 투자했으면 대박 났어요. 3대 먹거리가 뭐였냐면, 비메모리. 야, 니네 메모리는 잘하잖아. 우리나라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메모리는 뭐 마켓 쉐어가 엄청 나잖아요. 글로벌 점유율이. 근데 야, 좀 앞으로 비메모리도 좀 잘해보자. 또는 자율주행, 미래형 자동차. 야, 우리 가솔린은 잘 만들잖아. 앞으로 전기차랑 미래형 좀 자율차 좀 한번 잘해보자.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좀 더 키워보자. 이게 3대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포함된 산업이 지금 제가 말한 산업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율차, 미래형 자동차.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는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상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잘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메모리 원래 잘하잖아요. 비메모리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원래 가솔린차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보유국이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완성차 그렇죠.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는 게. 근데 그 기업들에게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거죠. 야, 우리 가솔린은 잘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발표 하나하나가 주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죠.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환율과 유가 이것이 투자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그것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게 제일 좋다예요. 제 주식 경험상. 왜냐하면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유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유가가 떨어졌다고 지수가 빠지고 어떨 때는 유가가 올랐다고 지수가 빠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낮은 게 좋죠. 유가가 낮은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상으로는 너무 급등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그건 글로벌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문제가 되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그럼 우리도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유가가 떨어져도 주식이 떨어져요. 근데 또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제 경험은 유가는 어쨌든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환율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뭐 1위, 2위가 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수출 비중이 있고. 그러면은 수출 기업이 있는 나라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화가 약해야지 수출 기업이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돈이 싸다면 더 잘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사실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자본시장이 사실은 자율화가 된 지 꽤 됐지만 갈수록 뭐 외국인들이 지배력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뭐 웬만한 대형주들 40%가 외국인 지분율이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이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요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국 투자하면서 환율 모르고 하면은 뭐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주식에서 10%를 벌었는데 우리나라 돈이 10%가 약하면 또는 강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한데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달러는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수익 났지만 달러에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환율이 어떠면 좋겠니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적당한 가격 유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너무나 올라가도 안 좋지만 너무나 떨어져도 분명히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는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율의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잘 용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환율이 1,1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해진다라는 건 1,100원이 1,000원, 뭐 9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정확히 용어를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원화가 강하다 약하다는 그렇죠.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뭐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갔다. 그럼 환율은 내려간 거고 원화는 강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시대는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몇 개월 전에 1,200원대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10%가 떨어졌으니까 한차 손이 10%난 거죠.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또 투자가 강해지냐 약해지냐 결정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투자할 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